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셨습니까? 네, 뉴스를 봤다고 해도 스콕스를 보지 않았다면 뉴스를 본 게 아닙니다. 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오늘의 중요한 뉴스 스콕스를 원래 오늘은 김성환 평론가님이 진행을 하지만 올림픽 대로가 막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기로 하고 차 진짜 많이 막혔어요. 아니요, 근데 인사부터 드려야지. 네, 그래서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네, 제 앞에 차가 막혀서 힘들었던 김성환 평론가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못 오는 줄 알았어요. 또 집에서 오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평상시에 30분 정도면 충분히 오거든요. 올림픽 대로가 뭐 교통사고가 났는지 두 차로가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그 막혔다는 걸 요즘엔 다 알잖아요. 내비가. 그렇죠. 막히니까 그 옆에 길로 또 차들 안내하고 그 강 건너에 있는 강북강변로까지도 안내를 해버리니까 여기가 막히니까 세 군데가 다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강서 쪽으로 못 오는 상황이 돼서 아마 오늘 구독자분들께서도 강서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왜 막혔습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내게 귀를 안 기울이는구나. 네. 교통사고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냐면 뒤에 스태프들이 카메라를 막 만지고 이래서 무슨 일 났나? 이래가지고 지금 신경이 다른 데로 지금 분산돼가지고. 김민하 평론가 멀티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잘 안 되는군요. 멀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냥 옆에 움직이면 뭐지? 뭐 이렇게. 무슨 일이지? 뭐 이렇게. 나도 멀티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구박을 받아요, 와이프한테. 뭐 물어보면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 원래 예전에 제가 책 읽었는데 여성분들이 멀티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게 유전자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남성들하고 달리.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한다 그러면 바깥에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다니던 이런 습성이 아직도 수렵 채집 시절에 그 유전자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때 이후로 별로 진화를 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하죠. 근데 여성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거 채집을 주로 채집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잘 살피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 한번 딱 보면 견적 딱 나오는 그 있죠? 김민하 평론가 견적 나와요. 이렇게 딱 보면 그래. 근데 저는 사냥을 하기가 싫던데요. 괜히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그래, XY가 바뀌었어. 아니, 저는 이제 굳이 삶을 선택한다면 저는 숫사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냥도 못하면서 어떻게 숫사자로 살아요? 아니, 그 사자의 세계에서는 주로 삐쩍 말라가지고 부들부들하고 다니는 숫사자 있잖아.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고 숫사자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꼬리나 흔들면서 그냥 하품이나 쩍쩍하고 그냥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숫사자가. 암사자한테 물려 죽는다. 좀 혼나죠. 암사자들이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너는 뭐 이러면서 혼나죠 이제.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자의 삶을 생각해봤고 이 오늘 신문 1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이커머스 업체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게 다 1면이지만 위메프가 뭐 1,000억 원의 결제대금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죠. 뭐 Q10이라는 데서 이들을 문어발로 뭐 인수를 해가지고 그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원래 안 좋은데도 더 안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1면 탑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시간 없는데 시간이 더 없어서 그거 말고 그 옆에 있는 1면 탑으로 얘기를 풀어갈 건데 경향신문 1면을 보여주십시오. 그 옆에 있는 거 정산지원 사태 피해 일파만파 말고 그 옆에 있는 사진으로 다 실린 이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대표를 불렀습니다. 밥 먹자고. 그래서 전대 뒷날 신임 지도부와 만찬인데 이 얘기를 거의 썼어요. 윤 대통령 한 대표 외롭게 말라.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 아주 재밌어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보면 외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혼자 두지 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진은 왜 저렇게 어정쩡한 사진을 실어놨나 모르겠는데. 경향신문이 참 불충해요. 그러니까. 그래, 저거 되게 싫어할 것 같아. 네, 이런 사진이 이게 뭡니까? 저게 이게. 뭐야, 우수선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게 사실은 여당과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맞아. 네, 이렇게 서로 딴 데 보는 거야. 이렇게 네. 하면서. 어수선한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강조하고 싶은 방점이 다른 신문이 있어요.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 일면은 네. 이 분위기가 달라요. 외롭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야, 그럼 진짜 경향신문은 하기야 대통령실에서도 되게 싫어한다더라. 나 경향신문 위에 간부부를 이틀 전에 만나가지고 술 마셨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싫어할 것 같아. 그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엄청 머리 싫어할 위가 것 같아. 잘렸다고 사진에서 그 일러스트에서 머리가 잘렸다고 그거 문제 제기한 그런 걸 보면 네.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조선일보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고 모인 사람들한테 당부했다는 거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화답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싶은 모양새 아닙니까? 근데 좀 사진도 어제 그렇고. 만찬 자리에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일단 삼겹살과 돼지갈비. 만찬 메뉴가 삼겹살이었다. 이런 건데요. 네, 이거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역시 고기죠. 네. 고기인데다가 삼겹살이 당정대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의미도 잘 갖다 붙여요. 이렇게 살이 세 겹으로 있는 게 당정대 이게 그래가지고 오겹살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거기다가도 붙이지. 국민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붙이겠지. 어찌됐든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거 하고요. 서로 만찬 때 윤 대통령은 맥주 그리고 술을 못 먹는 한 대표는 콜라 이걸로 러브샷을 했다. 근데 좀 썰렁하잖아. 한 사람은 콜라로 하고 한 사람은 맥주로 하면. 근데 하여튼 술 안 먹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 연출하는 속마음은 과연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또 네. 이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은 김기현 대표만 다뤄 지도부만 딱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전당대회 같이 치른 떨어진 사람까지 다 부른 거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맞아. 그 떨어진 사람들한테 한동훈 대표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제가 한동훈 대표면 속으로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지. 병 주고 약 줍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도와주라. 외롭게 두지 말라. 그것과 함께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외롭게 두지 말자. 이 말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 말도 결국은 립서비스에 가까운 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오늘 신문 쭉 설명을 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속마음은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네. 진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그 일면 제목이 한동훈 변화 요구가 당심 대통령과 이견 때는 토론할 것. 그러니까 저 행복한 사진 밑에 한동훈은 변화 요구가 당심이라고 이 전대의 결과가 변화 요구이다. 라는 바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행복한 이 맥락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동아일보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직접 통화를 하면서 들려준 얘기를 동아일보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변화를 요구했다. 무서운 선택이다. 라면서 대통령과 이견이 생기면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오히려 먼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먼저 변할지는 좀 관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대표는 민심과 당심의 득표율이 같다는 것이 포인트다.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 당원 투표가 62.69%,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에서 비슷한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에 반응하던 당원 투표에서 다소 고전할 거란 예상을 빗나간 수치인데 한 대표는 63%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서 경쟁 후보들은 당심이 민심과 달리 패사적일 것이라 보고 전략을 짰지만 실제로는 달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도 단결할 것이다 라면서도
단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견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단결의 방점을 당이 대통령실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와 그래요.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정이 하나가 되고 결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의 문제다. 그러니까 당정은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당이니까 그럼 대통령이 갈까? 한동훈이 와야지. 저 딴 생각하지 마. 그쵸. 얘기하는 것이고. 예. 동아일보 3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3면을 보면은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를 또 이제 좀 써놨지만 예.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만찬에서도 그렇고 이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것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뭐 토론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단결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단결이 잘 될까? 이 점을 좀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장은 총선 국면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은 노출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 거론된다. 하지만이 항상 문제예요. 네. 모든 얘기에는.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갈등의 핵심은 결국 김 여사 문제라면서 올해 초부터 주요 국면마다 갈등을 거듭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이 약해진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지가 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 자리에는 뭐 참석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얼굴을 봐? 그렇죠. 그렇죠. 얼굴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문자 다 까버리고 그냥 다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두고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제3의 장소를 택한 것은 국민 눈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현직이라서 뭐가 현직인지 경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경호 문제 외에는 당연히 검찰청사에 출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요구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대통령실이 제3의 장소를 요구한 게 아니었음을 시사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친한계 의원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40 총선 때 심판받은 것 아닌가. 당신과 민심이 한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도 잘못된 당정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러면서 당이 과거처럼 대통령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한 대표는 그런 방향성을 교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 대표 측 인사는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다. 민감한 이슈일지라도 살아있는 민심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바로 뭐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서 제일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거예요. 기사 말미에 이게 있어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술을 안 마셔도 술자리도 자주 하라. 상가집도 가야 한다. 광폭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뒷문장이 재밌어요.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많이 겪어봤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여사 문자 씹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막 야 동훈아 너는 이것도 하고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그것도 하고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고 말이야. 막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거리하거나 말 붙이면은 그게 곧 뭐가 또 되는 거야.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그 말대로 하는 것도 있고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있고 내 맘대로 하고서는 하지만 내 맘대로 했지만 대개 검찰할 때는 검사였을 때는 내 맘대로 한 것도 결과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거 갖고 가면은 상사인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은 오케이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농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60분을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55분 얘기하고 한동훈 검사가 4분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1분을 나눠 쓴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이다. 그 장면이 똑같이 연출됐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이제는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로 만났는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 맘대로 할 거야가 훨씬 더 많은 방점이 찍힌 그런 제스처 같다. 윤 대통령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
안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할 때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거기다 말 덧붙일 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계속 듣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렇죠. 듣고 있다가 자기 차례 오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뒤에 가서 이제 딴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윤심만 있는 게 아니야. 잘못한 거야. 지금 이번에 착각한 거야. 우리는 알고 있었어. 윤심이 안 통할 거라는 걸. 이번에 투표 결과가 보여주잖아. 윤심하고 민심이 거의 똑같았어. 당심하고 민심이 똑같아. 똑같이 나를 지지해 준 거거든. 근데 내 생각이 맞다는 뜻이야. 나 그대로 갈 거야. 그래서 변화를 추구해 나갈 거야. 이거 동아일보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껏 상갓집에도 가야 돼. 술자리도 많이 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또. 그렇지. 예.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치.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 짐짓고. 미안해. 그냥 털어.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약간 그럴 스타일일 수도 있어.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막 토해내고 까먹는 데잖아, 자꾸. 그렇죠. 막 토해내고 난 다음에 다음날 뭐 다시 또 전화한다잖아.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뭐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뻥 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또 김건희 세 글자 나오면 또 윤석열 대통령 경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뻔하다. 이런 게 있는데 네. 동아일보 3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당장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여당 사무총장 친한 네. 송석준, 이양수 등 거론, 친윤 핵심 전문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할지 관심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인사부터가 관심사인 거예요. 요게 약간 시끄러울 수 있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2명밖에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명직으로 갖고 있는 거, 지명직 임명하고 그다음에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한계하고 친윤계 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무총장 임명하는 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 그건 친한계 임명할 게 뭐 당연한 거고 집안 살림 챙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정점식은 완전 찐윤이잖아. 어찌 보면 같은 검사 출신에다가 우리 고발사주 그거 고발장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고도 알려진 사람인데 정책의장 이미 임명했는데 임기가 1년이야. 근데 나는 임기 아직 1년 남았는데 못 받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4대5 구도인데 그 5대4 구도로 만들려면은 그 정책위 의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론의 전망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수습이나 화해 뭐 이런 탕평 뭐 이런 제스처로 가려면은 정점식 유임 가능성이 크고 그게 그렇지. 아니라 장악 뭐 숙청 이런 분위기로 가려면은 요걸 교체할 텐데 어떻게 갈 거냐 관심사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언론 한겨레나 이런 데 기사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한겨레 표현은 이래요. 팀 한동훈 의원 10여 명 보좌진 40여 명과 함께 만찬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별도로. 팀 한동훈 텔레그램 방도 있답니다. 여기에 삼선 송석준 의원, 재선 장동혁, 김형동, 박정아, 배현진, 서범수, 김혜지 의원, 초선 김소희, 김희상, 유용원, 정성국, 박정훈, 고동진, 주진우, 한지아, 우재준, 진종호 의원 등 17명이 들어가 있다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마도 원내에서 친 한동훈계 이래가지고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다닐 것 같고 원외 인사로는 한동훈 대표 캠프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경률, 구자룡, 박은식 전 비대위원, 김정혁 당 조직부총장 등이 친한계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대요. 그리고 다른 언론 기사를 보면은 네.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소수의 어떤 그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다. 요 소수의 한동훈 그룹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돌파를 해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싸움이 또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김재훈 의원하고 뭐 김민전 2명이 이제 최고위원이 또 됐잖아요. 인유한 의원도 뭐 다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당장 원내 이름은 원내가 원외잖아 한동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장 쟁점이 될 게
이 판결의 3면 보여주세요. 당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인데 친윤 제3자 특검 추천도 반대. 한동훈 리더십 첫 시험 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 제3자 추천에 뭐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계속 민주당도 그게 그렇고. 제일 먼저 시험 때 오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신임 대표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민주적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일종의 출구로.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제3자 추천안을 제기해버렸고 최상병 특검법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친윤에서는 계속 반발할 거라는 거 아니까 뭔가 출구를 만드는 차원에서 토론은 해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다 반대다 지금 무조건. 맞아요. 김지현 최고위원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은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당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 당연히 제 의견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또 나가서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에 반대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겨레에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법안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가 당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는 원내 사안이고 원내대표가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우리는 요 사안을 통제하겠다. 대통령 용산의 의견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혼자 두게 하지 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에 이미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을 혼자 두게 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혼자 두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이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또 생각하면 그렇죠. 역시 심리학과 역시 달라. 심리학과예요? 네, 3학년 2학기 때까지. 네. 거의 탕수육을 먹고 싶으니까 탕수육 먹으면 안 돼. 이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지. 보세요. 벌써 입 밖으로 나왔잖아요. 왜 저걸 고립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왜 김민아는 하필 지금 탕수육을 얘기했을까?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막 딱 그 개념인데. 그렇죠. 탕수육 먹고 싶으니까 지금 입 밖으로 냈겠죠. 근데 탕수육은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알아서 탕수육 사줄게. 아예 안 좋아요. 튀겼죠. 그다음에 달죠. 이 모든 안 좋은 요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밀면 먹을까? 밀면 전설, 전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 벌써 코앞까지 왔다. 경향신문 5면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5면 이거 뭡니까?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운명의 날이다. 한동훈 여당 변화 주목. 운명의 날이 왔어요? 지금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최상병 특검법 지금 본회의 상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일단 재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한동훈 대표가 뽑히자마자. 그치.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발단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제공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재표결을 하고. 근데 이제 정확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것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일이 막혀 있다. 왜냐면 우원식 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MBC 박문진 이사 임명을 미루면서 일단 방송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죠. 여야 모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차원에서 그 제안을 했는데 여당이 뻥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걷어찼지.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 어제 시점에서 즉 그게 오늘이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송사법에 더해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까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먼저 상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이 처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으니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태서 의장 공보석이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아요. 특검법이 내일 상정되는 데는 큰 불확실성이 없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거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오늘 재의결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뭐 99%가 됐다. 아니 왜냐하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뒤로 미루잖아요. 방송사법 들어가는 순간 필리버스터 이미 다 준비했다며. 필리버스터 방송사법 4개를 연달아 하려면 일주일 걸리는데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일주일 뒤로 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 일단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만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쟁점 법안들을 하나하나 상정해 나가면서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다시 또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은 네. 이 상황에서 재의결한다고 했을 때 첫째, 과연 8표 이탈이 여당에서 나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8표 이탈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한겨레의 기사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그렇죠. 신문이 그래요. 다른 언론도 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이탈하겠어? 그렇죠. 요런 우리 기대는 분위기에서.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탈을 안 할 건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 부결시킨다는 방침인데 그러면 여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은 부결로 원안이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수정안을 마련해서 여당의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네. 그래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최근 구체화된 의혹들을 포함한 수정안으로 재압박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안 자체가 압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그러한 논의가 굉장히 이제 뜨거울 건데 문제는 추천권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걸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의 균열이 커질 수도 있다. 이걸 노리는 거죠. 요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어쨌든 용산하고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하고의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 균열을 파고들려고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수정안에서 제3자 추천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한동훈 대표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네. 나라 임하옵시고. 아 이거 주기도문을 외웠네. 어렸을 때는 외웠는데 지금도 처음부터 쭉 읊으라면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또. 맞아. 네, 특정 종교의 기도문을 여기서 또 하기는 그렇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네, 저도 다니지는 않아서. 네. 어렸을 때 종교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읽었던 책에 보면은 우리 주신님한테 비시면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넌 빨갱이구나. 그런 책도 있다. 네. 물론 제가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조크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한동훈 대표가 종교가 뭐였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진짜 또 윤 대통령은 어차피 개신교니까 기독교. 아니죠. 왕자. 네, 왕자교입니다. 왜 예배하러 다니는데? 왕자. 네. 왕이다. 네. 뭐 왕교? 근데 아무튼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이거는 준비는 안 됐지만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제목이 모른다던 임성근 댓글팀 논란 운영자와 직접 소통한 적 이게 있어요. 여기서 댓글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인터넷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최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네네. 그 카페가 있고 그 카페에 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법률 상담인지 심리 상담인지를 해준 현직 검사도 들어가 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본인도 들어가서 글도 읽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마이뉴스가 보니까 이 카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진실찾기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김경호 변호사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 카페에 게시를 하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임성근 소장께 감사드린다. 에이? 이런 글을 적은 게 확인이 됐다. 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를
지난 2월과 3월, 2월부터 3월까지 막 올리면서 임성근 소장 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방금 제공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네.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카페 운영진에게 탄원서 초안 검토를 의뢰한 것 같은 그러한 내용도 있다. 이 글들을 보면은. 네. 그리고 이 글들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아주 그 유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검사가 박철환 검사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 박철환 검사라는 사람이 CBS의 구용의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알죠. 이분하고 문자 메시지 나눈 것도 이 내용이 카페에 게시가 돼 있대요. 물론 이 문자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박철환 검사가 이분도 구용의 논설위원도 기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니까 이분을 취재를 했나 봐요. 물어봤나 봐요. 네. 너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네. 근데 이 박철환 검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의지한 사람은 저 한 명과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올라왔고 용인으로 올라왔고 네. 용인에 있었대 이 사람이. 네. 그날 저를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저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는 사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구용의 논설위원한테 답변으로 보냈다라는 것도 카페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카페의 성격은 뭐야? 완전히 무슨 임성근 구하기 작전 논의 지휘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현직 검사가 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 인용된 정구승 변호사,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실상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여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다 아니 우리나라 검사는 우리나라 검찰은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런 거를 다 규명을 해야죠.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중요한데 요거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특검을 만약에 발의한다고 하면 요런 내용까지 그렇죠. 일종의 로비설까지 전부 포괄하는 그런 특검안을 다시 또 발의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3차 특검이라고 우리 불러야 되겠다 지금. 그러면 다시 발의하는 거는 답답합니다. 3차 특검. 이게 정말 뭐 말이 되는 일이 벌어져야 말이지. 아무튼 이런 상황에 한동훈 대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 거냐. 국민 눈높이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견 있으면 뭐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스탠스를 잘 잡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밥 먹고 기분 좋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때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조선일보나 하는가 봐요. 조선일보에 칼럼이 있는데 김창균 주간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게 사실 칼럼 이런 건 뭐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왜 굳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보수신문들의 인식이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신문에서 이번 사안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나 시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그게 뭐 완벽하게 틀리다고도 볼 수 없는 것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여당 선거사령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 이게 조선일보 김창균 주간이 쓴 겁니다. 그 선거에서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참패를 했으니 패장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래놓고 석 달 만에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대선 패배 직후 야당 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명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선수로 나선 한동훈 후보의 퍼포먼스 역시 박수받기는 어려웠다. 기대에 솔직히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네거티브전이나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내 답안지에서 1점도 깎이지 않겠다는 앞뒤 꽉 막힌 범생이의 조급증을 보는 듯했다. 그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뺏었어. 넘어가시는 줄 알고 제가. 제일 재밌는 구절이었는데 네. 계속해. 범생이의 조급증을 보는 듯했다. 특히 선거 전 막판 나경원 후보와 주고받은 공소 취소 공방은 큰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포용력에 대한 의문부여를 남겼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과반득표 싱겁게 마무리가 됐는데 왜 여당 지지층이 이런 선택을 했겠는가.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라디오 토론을 했는데 총선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순간을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이 사과를 못한 거, 나경원 후보는 일방적인 의사증언, 윤상현 후보는 대통령의 의정 갈등 국민 담화를 각각 꼽았는데
이게 여기에 답이 있다. 그렇죠. 당권 주자들의 전문가적 분석도 일반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은 달랐던 거 아니냐. 여당 패색이 짙어진 순간부터 한동훈이 선거를 망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이슈로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2조 심판론만 얘기한 게 실책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2조 심판론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조 심판론 얘기 안 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들고 나갔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것도 그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현실 인식이 잘못됐고 또 전당대회 초반을 달군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역시 한동훈 때문에 총선 졌다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진 거였는데 여기다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 형수에게 무례했다는 이미지 타격도 덤으로 노렸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이 평론가들 내지는 국민들 다 이 문자 메시지 보면서 야 김건희 여사 개입을 하나?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이용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무렵 만났던 용산 쪽 인사는 한동훈 후보 이 문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치명상을 입었다. 한동훈 대세로는 무너졌다. 고무된 표정이더라. 근데 결과를 봐라.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행간을 다 읽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3선, 제주지사 재선을 거친 차기 대선 주자, 원내대표를 지낸 서울 지역의 5선 의원, 인천에서 내리서 5선에 성공한 의원 등 당내 중진 3명이 얻은 득표 합계가 초보 정치인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겠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를 이미 성남 민심이 했는데 계속 외면을 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 지지층이 몰표를 던진 것이다. 권력의 오만과 잔꾀는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향해서 한 말이지. 그렇죠. 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어떤 상황이냐. 근데 동아일보 사설도요. 이젠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톤이 한동훈한테 이미 힘이 좀 실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이 보수신문들이 이렇게 나가면 함부로 막 움직이기 어렵거든.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산을 이렇게 용산은 당분간은 가만히 좀 있어. 이런 분위기야. 대통령이 지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언론 관계가 더 좋아질 겁니다. 아주 돈독해질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플러스 동아일보까지 아주 돈독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은 엉망진창이다. 야, 뭐 이건 진짜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나는 무슨 아기찜 아기가 나오는 줄 알아. 그 아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수사팀 우리가 악이냐? 이원석 사표 검사의 복귀 요청. 우리가 악이냐? 저는 이게 영화 타짜 얘기인가? 악이. 야, 뭐 손목 자르는 건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귀신 나오는 거야? 뭐야? 뭐 물고기야? 뭐야? 이 아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법불악귀라고 하는 거라요. 법불악귀.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평소 법불악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은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가 남긴 말인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는 게 악인데 자기가 아부하면서 지금까지 갑자기 무슨 법불악이야.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팀 검사들이 최근에 이원석 총장 지시로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권력에 아부하는 악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반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나 안 해. 그리고 사표 내고 다른 수사팀 검사들은 아이고 악이라면서 무슨 저희한테 뭘 물어보십니까? 이러면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야 다 그만둬. 야 너네가 뭐야? 그러고도 검사야?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아기 같은 새끼들 근데 다 그만둬.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너네가 검사야 그러고도 뭐 이런 모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갱. 야. 여기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김 여사 수사팀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진상조사 대검이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에 대한 얘기는 이후에 들려드리고요. 일단 격앙된 분위기만 전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다. 어려운 수사로 고생한 검사들을 권력에 아부하는 악의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흥분하는 검사들도 있었고 한 부장검사는 감찰부 전화를 받으면 바로 사표를 내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사표를 제출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동료들이 사표를 만료하자 아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막가자는 거죠,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총장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진상조사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직접 진상조사팀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직접 만나거나 그 상대하는 사람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 등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 만인 23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시도를 했대요. 대검 감찰부는 이 지검장에게 감찰 과장 2명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란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면담이 필요하니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면담 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대검의 진상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 대검에 이미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조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검 감찰부의 추가적인 진상 파악이 진행되면 수사팀 동료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고. 이게 사실 요청이라기보다는 뻗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조사 협조 못 하겠어. 일단 수사 마무리될 때까지 건드리지 마. 내 새끼들 이렇게 해버린 거지.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이면은 네가 총장해라. 네가 총장이다. 네가 서울중앙총장이다. 네, 이렇게 할 텐데. 그래. 너 다음번에 총장하고 싶은 거구나. 아니죠. 네가 지금 그냥 해. 그냥 해. 나는 알았어. 그냥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원석 검찰 할게. 그냥 이원석 검찰까지만 할 테니까 네가 총장해라. 이 김라표는 거 옛날에 많이 해본 것 같다. 막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래 네가 해. 야, 니 다 해. 이제 제가 반말도 안 할게요. 이창수 총장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의전을 제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차를 타고 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향신문 6면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6면은 이원석 중앙지검 수사팀 반발 일부 수용 내분 일단 덮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더 큰 갈등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거의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그냥 더 갈등 키우지 말고 이 수준에서 그냥 덮자 그러면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의 근본 요인은 남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지금 소강 국면의 충돌이 접어들었다. 그래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총장을 패싱한 거를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진상 파악에 대한 수사팀 반발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파악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요게 핵심이야. 이원석 총장은 김경목 부부장 검사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에 응할 수 없으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남한 대상으로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그런데 요런 맥락도 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추가해야 돼. 이 총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중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된 사태를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다만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만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시기, 대상, 범위 등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사 끝날 때까지는 못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내적 논리로 들어가면 이 이상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합뉴스 제목이 뭐냐면 연합뉴스 기사 제목이 뭐냐면 김 여사 수사팀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수사팀이 명품백 조사 시작 오후 8시 이전에 지휘부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수사팀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검찰총장한테 아니 언론에 그동안에 설명했던 거하고는 시차가 한 2시간 이상 나네? 거의 3시간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중간에 그러면 어떤 녀석이 예를 들면 이 말이 맞다면 어? 중간에 어떤 녀석이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죠, 이 얘기를. 중간에 안 한 녀석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니, 근데.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 사람들은 수사팀은. 아, 당연하지. 그렇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은 8시에 보고받고 11시 반까지 이거를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안 했다. 묵혀버렸다는 거지. 근데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당일날 조사가 시작된 게 2시쯤 무렵이었나요? 그죠? 그렇죠. 2시쯤 무렵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사하다가 보니까 도이치 사건 조사 쭉 하다가 이제 뭘 5시간도 조사 안 하고 도이치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녁 8시쯤 돼가지고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좀 하시죠. 그렇게 여사를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시죠. 그리고 맡겼던 휴대전화 찾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명품백 그것도 조사 받으시겠답니다. 그리고 보고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요거를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기다려. 우리 총장 잠잘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총장은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돼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 이건 비록 명품백 얘기지만 좀 그리고 늦게 또 너무 조사를 빨리 끝내도 그것도 총장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너무 빨리 끝냈어. 네, 좀 늦게 보고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수사팀 검사들은 자신들의 보고로부터 이지검장의 대검 보고까지 이 같은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반들도 모르다가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에 검사들은 이창수 지검장에게도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항의했고 전날 이창수 지검장과의 오찬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을 안 먹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딱 그림이 맞춰지는데? 그렇죠. 이창수가 주범이구만. 그렇죠. 봐. 그래서 이창수가 주범이구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한겨레 오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오면. 법무장관 김여사 관련 대통령실 중앙지검 조율 언급했었다. 요게 여기서 그래서 전체 그림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그러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직통으로 민정수석실에서 라인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바로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전화하는 거 쉽지 않거든. 근데 자기들도 그거는 알 거야. 최소한. 바로 이렇게 전화하면 직통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민정수석이 직접 하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를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그럼 우리 과거에 쓰던 방식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정도는 아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서 또 가로막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이 기사 보면 이 기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을 때 이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추가로 나온 내용인데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을 언급을 하며 이원석 총장에게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언급한 바 없다라고 했다는데 아무튼 요 얘기를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네.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한겨레 신문한테 얘기를 그렇죠. 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복잡하게 꼬이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뭐 요약을 하자면 수사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니까 박 장관이 총장이 지휘권 복원도 장관의 수사 지휘다. 이거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지휘권 발동조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총장은 당시 박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라고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림을 맞춰보면은 그렇지.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이렇게 직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직거래의 취지가 법무부 장관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직거래의 취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으로 왜 직통루트를 뚫어야 되냐? 이원석을 제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서울중앙지검장은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법무부 장관 통해서 용산하고 직거래하고 있는 취지가 이원석을 제끼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백 수사 관련한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거를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시에 이원석 팀장한테 안 알려주고 조사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11시 반에는. 그쵸. 조사가 거의 다 끝난 11시 반에야 이게 그 디올백도 수사했고요. 거의 끝났어요. 라고 총장한테 알려준 거다. 어디서부터 시나리오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이창수라는 사람하고 대통령실하고 시나리오를 쓴 거는 거의 틀림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지금까지 그림을 조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 당했고 그렇죠. 이 총장은 뒤늦게 이 소식을 밤에 한밤중에 밤 10시가 넘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사지휘권 배제된 건 도이치 사건은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제3의 장소 경호처에서 사실 조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품백 사건을 이제 원래 조사 안 받겠다고 하다가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원석 총장이 받아들일 때는 그거죠. 그 사안만 가지고도 기분 나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나를 패싱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패싱을 해? 그래도 미리 사전에 귀뜸을 해줬어야지. 대놓고 아주 날 무시했어. 네, 아주 총장 취급을 안 해. 집으로 찾아온 놈 열어주지도 마, 문 열어주지도 마. 네. 그래서 막 띵똥띵똥 하는데 안 열어줬다는 거 아니야? 얼굴도 안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감찰해 이렇게 했는데 와르르 덤벼든 거지 애들이.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수사팀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그렇죠. 건데. 이것도 이창수가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도 억울한 거야. 여기도 이것도 웃긴 건데 우리는 하란 대로 했는데 왜 그러세요? 요 모드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이창수가 중간에서 장난쳐 쳤어? 그래 이창수 장난에 우리가 노란한 거네. 에이 들어 그런 다음에 그렇죠. 사표 던진 거지. 엉망진창이 된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악이냐? 근데 그건 이창수를 향한 말이기도 하겠다. 근데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 지금 수사해야 될 게 또 늘어나요. 왜냐? 오늘 한국일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 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한번 갈아엎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인터넷 갈아엎기 전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조선일보 기사에 그게 있어요. 그 악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사 옆에 쬐끄만한 기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네. 붙었는데 수사 결론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주 묘하게 지금 인터넷 갈아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이 그거랑 묘하게 오버랩된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궁금하시죠? 어떤 건지? 그러면은 새로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새로운 사건이다. 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다. 이거는 오늘 놓치면 안 된다. 어차피 신문에 났지만 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궁금하면은 40초.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나가면 맞습니다. 안 된다. 지금 2,500분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나가면 안 된다. 새로운 사건이다. 네. 일단 인터넷을 다 갈아엎고 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소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여러가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를 가입하면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총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을 새롭게 갈아엎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보여주시죠. 한국일보 일면을 보여주세요. 네. 도이치모터스, 산업은행 수상한 거래, 권오수 등 추가 주가 조작한 정황. 네. 야, 수상한 거래. 이게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옆으로 쭉 가지가 더 뻗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처음 보는 얘기예요. 맞아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도이치 주가를 외부에 주가 조작 세력을 두고 같이 공모해서 권오수 회장이 공모해서 쩐주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말고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파생 상품을 동원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6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게 한국일보 보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 리드만 읽어드리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용한 신종수법으로 60억 원 시세 차익 얻은 것 같고 이것은 수사당국이 주목하지 않았던 2011년에서 2017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자금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복잡하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일보 4면을 같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의 이해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뭐 혹시 이과시니까는 저보다 잘 설명하실 수 있으면은. 아니 뭐 주가 조작을 배우지는 않아요 이과에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문과가 하는 짓이야.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화학을 잘하시는 걸로. 네. 나 화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네, 화학 물질에 대해서 잘하시는 걸로. 그럼 이 무슨 내용이냐? 한국일보가 금융 전문가 모 씨의 조언을 받아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도이치모터스의 공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이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을 낮은 가격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높은 가격에 팔아서 110억 원, 공시 기준으로는 6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네. 이 A씨, 지금 금융 전문가 A씨는 2000년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 거래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도이치 주가 조작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과거의 주가 조작 방식은 통정 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언론 등을 통해서 호재성 소식을 알리는 방식인데 네. 지금 이 설명하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용한 요 구조는 뭐냐면 주가를 띄우는 기존 방식이 아닌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뒤에 파생 상품을 연계해서 보유 주식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주가를 다시 올리는 신종 주가 조작 방식을 짠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재판부는 그동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정 매매 방식으로 주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오른 것만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룬 거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주목이 안 된 부분이다. 이렇게 짚고 있다라는 건데 큰일 났네 대통령실. 일단 이제 BW라는 거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에버랜드 뭐 그 얘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얘기하고 발행하고 난 다음에 헐값 발행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헐값 발행하고 난 다음에 헐값 발행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권리를 하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싸게 그냥 사버리는 거야. 사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발행을 하는데 자금을 댔다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을 주식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쫙 올리는 거지. 저 말에 이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주 인수 권리, 권리가 조건부 부여되어 사채. 있는 부여되어 있는 사채다. 네. 그러니까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언제든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회사 너네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 내 거. 내가 돈 빌려준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BW는 회사채에 일정 기간 후 행사가액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이다.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뉘는데 분리형 BW는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좀 추적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또 나와 장모가? 그렇죠. 장모가 사실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신한투자증권의 한 직원에게 건넨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 6월쯤에 이 최은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거라는 거는 도이치 주가 얘기인데 네. 3,500원 밑으로 권오수 회장이 딜을 해놨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 얘기를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최은순 씨가 내부 정보를 듣고 주가 하락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회피한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의 맥락은 이게 예. 그 얘기가 아니라 권오수 전 회장이 누군가하고 딜을 했고 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3,500원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걸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7,000원이었기 때문에 반토막을 낸다는 얘기네. 그렇죠. 요 얘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최은순 씨가 딜을 언급한 지 6개월 후인 2011년 12월 19일에 이 도이치모터스는 3호 분리형 BW 250억 원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인수자가 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250억을 도이치모터스에 그렇지. 빌려주면서 250억 원어치 새로운 주식, 신주를 행사가액 5,560원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받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추후 주가가 5,560원 이상으로 오르면 이 신주 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한 뒤에 예. 매매를 해서 그렇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요 구조인 거예요. 예. 그럼 이 발행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BW에 대해서는 예. 발행 목적은 도이치모터스 AES 센터 건설이었고 3년 만기 이자율은 연 3%였다고 하는데 의아한 일은 이 BW 인수 다음 날 발생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BW 발행 주관사인 KB투자증권에 예. 신주 인수권 150억 원 규모 269만 7천 주를 되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손해보고 판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행사가액의 이 이상의 어떤 가격으로 됐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요 BW 권리가 붙어 있는 회사채 자체를 KB투자증권에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KB투자증권에 넘어간 이 BW는 예. 다시 권오수 전 회장한테 넘어갔대요. 에? 한 바퀴를 돌아서 왔네. 그렇죠. 신주 인수권 가격은 주당 278원이었고 권오수 전 회장이 지급한 돈이 총 7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7억 5천만 원 지급한 것이고 이후에 권오수 전 회장은 금감원 조사 보고서에서 그 7억 5천만 원은 어디서 났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서 이 BW를 매입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금융 전문가 A씨는 이걸 두고 특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도이치가 공시한 신주 인수권의 이론 가격은 1,126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주 인수권의 가치였다는 건데 이러면 이론 가격 대비 헐값의 신주 인수권을 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산업은행은 2014년 2월에 남은 1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까지 한양증권을 통해서 도이치의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매각을 하는데 그때 처분 단가가 주당 176.9억 원, 총 4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첫 번째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세청장이 이제 요거를 평가를 하는데 외제차 파는 회사가 무슨 발전성이 있다고 산업은행이 250억 원을 투자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하다. 도이치모터스에다가 산업은행이 BW 받고 250억을 왜 꺼주냐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런 은행이 아닌데.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다시 권오수와 이승근 둘 다 도이치 관계자 아닙니까? 헐값에 넘기면서 주가 조작 작전이 시작된 거를 보면은 산업은행 역시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요거를 물어봤겠죠. 산업은행 측에. 그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수한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겁니까? 물어보니까 투자에 관여한 인물들이 이미 퇴직한 상황이다. 당시 산업은행은 수익성이 있는 BW에 투자를 했고 그중 하나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모른다는 거죠. 지금 산업은행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을 싼 값에 매각한 거는 왜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치평가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했고 주가가 오를 때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당장의 매도 수익을 택해서 리스크를 줄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산업은행은.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작업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른바 리픽싱이라는 게 진행이 됐답니다. 리픽싱이란 뭐냐? 진짜 복잡하다. 이게 전문 용어인데 주가가 낮아질 경우에 전환 가격이나 인수 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인데 BW 계약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마다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 역시 하향 조정하는 리픽스 조건을 둘 수가 있다. 즉 신주 인수권 소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BW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유리한 게 바로 이 리픽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이치의 주가는 이 시기에 계속 떨어졌다. 2012년 12월 20일 행사가액은 최초 가액의 70%인 3,892원까지 내렸다. 전환 가능한 주식수 역시 449만 6,400주에서 642만 3,400주로 늘어났다. 전환 가능한 주식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작업 덕분에. 빌려준 돈은 그대로 그렇죠. 있는데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액만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계속 행사 가액만 높은 채로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행사 가액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 권리가 좋아지는 거거든, 커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액수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났죠. 그렇죠. 권오수 전 회장과 아까 이 씨가 매입한 신주 인수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김건희 여사 2012년 11월 13일에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이 BW 51만 464주를 주당 195.9원에 샀다. 전체 매매 가격 1억 원이었다. 권오수 전 회장이 처음 사온 신주 인수권 가격이 278원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195.9원에 샀어요. 낮은 가격으로 산 거죠. 예.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3년 6월 27일 김건희 여사는 타이코 사모펀드에 43만 6,793주를 주당 358억 8원, 총 1억 5,637만 원에 넘깁니다. 왜? 그러니까 195.9원에 사서 358원에 넘겨요. 그러니까 배를 남겼다는 얘기야. 7개월 사이 김 여사는 5,637만 원의 시세 차익을 냈고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BW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1차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 씨 등을 거쳐서 대부분 타이코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빠지던 도이치 주가는 2013년 1월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타이코 사모펀드를 비롯한 신주 인수권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6일 사이에 아까 주식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616만 6,413주의 신주 인수권을 주당 3,892원에 신주로 전환을 했다. 이후 타이코 사모펀드는 2014년 3월 26일 92만 9,887주를 5,377원에 2010년 7월 14일 234만 701주를 5,880원에 각각 매도해서 총 차익 60억 3,400만 원을 냈다. 타이코 사모펀드가 이 정도 가격을 그러니까 냈고. 얘네들이 김건희 여사가 배로 부풀려가지고 이미 이익이 난 거를 상대적으로 보면은 산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산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주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는 거야. 주가를 누가 끌어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한통속일 텐데 이 타이코 사모펀드는 그래서 그 권리를 그렇지, 행사할 수 있는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지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지들이 높은 가격에다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예요. 사모펀드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모펀드가 투자를 받아놨는데 김건희 여사로부터 BW를 샀어요. 김건희 여사가 산 것보다 비싼 가격에 여기서 이미 김건희 여사는 이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또 이 어쨌든 권리를 타이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데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지들이 끌어올린 거야, 주가를.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코 사모펀드가 근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게 타이코 사모펀드인지 권오수인지 무슨 뭐 주포가 아까 있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 일당들인지 뭐 그리고 타이코 사모펀드랑 뭔 관계인지 요거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개미들이 쭉 들어오면은 개미들한테 던져버리는 거야. 봐야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BW 이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어쨌든 타이코 사모펀드가 먹은 게 60억 3,400만 원이다. 그러면 남는 게 289만 5,825주가 있거든요, 지금. 네. 누가 얼마에 팔았는지는 요거는 공시가 안 됐다. 타이코 사모펀드 매도가 평균인 5,629원을 적용하면 이것도 역시 5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시작된 BW 발행된 BW의 그 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발행한 액수 대비 판단을 해보면 12억 원에 사온 신주 인수권으로 4, 5년 만에 11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게 된다.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그렇죠. 권오수가 BW를 처음 발행하는데
그때 예를 들면 아까 에이스 센터 설치한다면서 우리가 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결국은 신주 인수권부 조건부 회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돈을 빌려다가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 그 권리만 계속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다 돌리다가 결국은 한 바퀴 다 돌아서 온 거야. 이게 중간에서 이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계속 튀겨 먹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의심되는 게 아까 나머지 누가 팔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그 액수 누가 가져갔느냐 하나, 그다음에 타이코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투자한 거냐? 그 권호수가 투자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지가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투자해서 그 돈 가지고 신주인권 하는데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자기가 그걸로 물어버리는 거야. 권오수 전 회장만 투자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뭐, 예, 그럴 여러 수 있고요. 사람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일가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이종호 최원순이라는 대표님도 사람도 있을 있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등등등. 야, 네. 상상의 나래를 내가-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우리가 얘기가 이걸 막 하잖아요. 했는데 이건 종편에서 절대 못 다루겠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그쵸. 부담스러워서 못 해가지고 종편은 무조건 두 마디로 모든 얘기를 끝내야 되는 데인데, 김건희 세 글자만 나오면 버들버들 떨기 때문에 이건 못 할 것 같고 아까- 그런데다가 너무 네. 내용이 복잡해. 아까 한국일보 사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면에 혹시 표만 보여줄 수 있나요? 표만? 표만 있으면 보여주시고 표가 없으면 사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표가 있죠? 그 왼쪽 표를 보면은 검찰이 수사한 통정매매 주가 조작 이렇게 돼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의 어떤 그 흐름 보면은 그렇지. 2차 주가 조작이 2011년 그 무렵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2012년까지 기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저기만 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쭉 말씀드린 이 BW를 활용한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은 2017년 7월까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봐도 저 그래프만 봐도 검찰이 수사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지금 의심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그래프만 봐도. 근데 좌측에? 지금 그거 BW 처음 발행하고 그 산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범의 지인이란 사람이 여기 관여가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한 팀일 수도 있거든요. 한 그러면 팀이 이게- 매우 의심되죠. 그러면 이게 한 사건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 도이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더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하나를 해가지고. 그럼 이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김 여사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공소가 안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설프게 수사 그냥 대충 덮어버리면은 그래서 검찰이 이 난리인 상황, 과연 수사할 수 있는가 검찰이 절대 못하겠죠? 뭘로 수사해야 됩니까? 요걸 핑계로 수사 지연을 시킬까? 아니 검찰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뭐 새로운 건이 나왔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걸 우리가 확인했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 수사를 질질질 잡아 늘리면서 대통령실하고 계속 딜을 하는 거지. 늘 예전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 건드리면 당신도 죽어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그러다- 상상을 너무 많이 하나? 그러다 이 정권 말기에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김건희 여사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큰일 납니다. 하면 정권 넘어가고 난 다음에도 어느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을 하든 아니면 야당한테 넘어가든 어떻게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그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그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러면은 그래서 아주 큰일이다. 이거를 꼭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또 특검 얘기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사안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칼럼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칼럼을 그냥- 뭐 간단하게 하든가 뭐 안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뭐 마시죠. 쓸데없어요. 김순옥 칼럼 뭐 하지 말지 뭐. 칼럼이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예, 예. 한국일보 6면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6면은 어제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진숙 청문회 5.18 폄훼 글에 좋아요 문제 없다는 방통위원장 후보 아주 괘씸합니다. 참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방통위 이게 지면은 제목이 저렇게 나왔잖아요. 인터넷판 기사 제목이 순화시켰대? 인터넷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아요 연자제라도 있냐는 이진숙. 5.18 폄훼글 좋아요도 무심코 눌렀다. 아니 뭐 이 운동 손가락 운동이라고 또 뭐 했대 보니까 좋아요 누를 때. 손가락 운동에 유의하겠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막가자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는데 뭐 이거 뭐예요? 아니 난
나 모르겠다. 하여튼 일단 내용부터 전할게요. 어제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글에 동조했다. 그러니까 좋아요 누른 거 이거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겠어요? 물었는데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했다 그래요. 그리고 편향된 역사관 논란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서의 발언이다. 이러면서 대답을 피했는데요. 저 어제 옆에서 봤잖아요. 어제 참고인으로 가셔가지고 네. 아 빨리 좀 부르지. 부르지도 않고 밤에 그 밤늦은 시간에 하루 종일 있다가 그러니까 2시에 가셔가지고 9시까지 있었다는 거죠 지금. 평론가가 7시간 동안 여기서 참고인으로 가서 이제 한 5분 발언하고 오셨다고 제가. 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주 소중한 인사청문회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를 2m 정도, 한 3m 정도 거리에서 계속 지켜보는 그 묘한 느낌을 12시간 넘게 계속 받고 있었어요. 앞으로 평론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극우적 역사관에 극우적인 세계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하니까 극우가 뭡니까? 극우는 파시스트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는 사람이라서 좌우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난해 6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고 지칭하고 전라도 민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주장한 글에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이 후보자가 아는 분이나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인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공직에 임명되면 좋아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 라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래요. 내가 아직 좋아요 한번 누른 거 가지고 니네들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18 민주화운동, 12.12 쿠데타 등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는 껌껌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공영방송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이태원 참사 유족이 나와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의원이 앞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사과문을 읽을 수 없습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다 한겨레 신문 사면도 얘기하고 한꺼번에 그냥 얘기를 하죠. 뭐. 한겨레 사면 보여주세요. 네. 법화 유용 의혹엔 근거 못 되는 이진숙 정상적 영업 활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게 황정화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건데 이게 다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2009년부터 보도본부장을 지낸 2015년 2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처가 호텔인 것만 5,900만 원, 216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결제가 집중된 서울 중구 5성급 호텔에서만 5,056만 원, 152건을 썼다. 63빌딩 고급 식당에서 7,500만 원을 사용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이정원 민주당 의원은 대전 MBC 사장이었을 때 그때도 2015년 3월 그 임명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근데 후보자가 자택 반경 500m 이내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보니 총 40일에 4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이 이게 적절했느냐, 이게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하니까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사적으로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 옆에서 들었어요. 아주 10,000원을 열심히 강조했어요. 단 10,000원도.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는 주장이고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계속 그 발만 반복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물었겠지. 어디서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했어요?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한다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접대 상대방도 있는 것이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과방위,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결로 대전 MBC 가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면은 그걸 또 볼 수 있다 그러네요.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니까 개인정보 제공을 안 해가지고 그걸 들여다볼 수 없고 제출을 못하는 상황이니 국회의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결까지 했어요. 근데 법인카드 아니 근데 MBC는 좋은 회사야. 우리 우주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 그랬나 옛날에? SBS가 지구에서 제일 좋은 회사고 SBS가 우주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 그랬나? 한때 잘 나갈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몰라요 회사에 대해서는. SBS 지금 이제 모기업이 저렇게 휘청거려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좋은 회사는 아닐 것 같지만 한때 우주에서 좋은 회사라는 비유가 있었던 거 몰라요? 전 모릅니다. 네. 무슨 소리야? 방송가에게 언론계에 짠한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는 KBS고 영국 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때 방송사가 이익이 많이 남을 때 그때 많이 뭐 보너스 1000% 뭐 1100% 주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지구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 했나? 그 다음에 우주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야 어떻게 아무리 회사 임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호텔 같은 데서 막 5천만 원씩 막 쭉쭉 끌고도 되대? 그냥 이게 되나? 그리고 다 공적 업무로 사용했다고 하고 주말마다 돈 다 쓰고 휴일날 돈 다 써도 나 그거 공적으로 다 쓴 거예요. 이래도 그게 통용이 되대? 하여가 뭐 우기고 그거를 심지어 이거 김밥 치킨은 뭐냐 그랬는데 나는 치킨도 안 먹는다 그러고 치킨 안 먹는데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랬어. 치킨을 안 먹는데 그거 왜 썼냐고요 어디서, 그러면은 누구 사줬겠죠. 사줬겠죠. 전 1만 원도 단돈 1만 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제2의 김행 청문회를 보는 생각 느낌이 김행 제 바로 앞에 김행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김행 그 후보자를 이게 위키트리 그분을 부른 이유였어요. 이게 딱 그거였더라고. 한겨레보도 보고 알았어 내가. 한겨레 일면 뭡니까? 한겨레 일면 저 밑에 있네요. 이진숙 MBC 노조 와해 공작 용역 대금은 2억 5천만 원. 이게 2012년 MBC 파업 때 온라인 매체 위키트리와 접촉해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했다는 그런 의혹이에요. 관련 문건까지 지금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여론 악화 대응책으로 위키트리에 소셜 여론전을 주문하면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공훈이 당시 위키트리 대표는 공동취재단과 통화해서 2012년 이진숙 본부장과 만나 문화방송 노조 파업에 대해 SNS에서 비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래했느냐는 질문에 MBC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지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취재단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를 보면 2012년 5월 문화방송은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홀딩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자사의 유불리한 내용 정보를 식별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여론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위키트리에 맡기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에는 자문, 대응 허브 구축,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용역 업무 범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는 5월 31일 문화방송 내부 결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문화방송 파업이 100일, 그러니까 5월 8일인데요. 100일을 넘겨 장기화된 시기라고 합니다. 당시 언론노조 MBC 홍보국장이었던 고 이용마 기자는 법인카드 유용 등 김재철 당시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회사 쪽이 위키트리를 통해 여론 작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자신이 공훈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거론하며 문화방송에서 가짜 계정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이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셜홀딩스는 이런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소셜홀딩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화방송에 현대기아자동차, 삼성그룹 같은 대기업 고객보다 많은 액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뭐야? 이거 용역 대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대기업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위키트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노조 악의적인 스토리를 막 하고 회사 쪽을 이렇게 보호하는 대응하는 여론전을 펼쳤다는 얘기야. 가짜 뉴스 플랫폼이 뭡니까 이게? 그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될 뻔한 사람이 실질적인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MBC 노조 등이 언론 노조가 막 파업을 하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안 좋게 흘러가니까 위키트리라는 인터넷 언론사에 탈을 쓴 어쨌든 이 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유리한 어떤 그런 여론전을 펼치도록 계약을 맺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계약까지 맺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2억 그 5천만 돈이 원짜리. 2억 5천짜리였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계약이 어쨌든 파기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하려고 했던 게 노조 파괴 공작을 한 거예요, 계속. 그 당시에 극우 성향 매체였던 폴리뷰라고 있었는데 박한명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예. 2014년에 백종문 당시 문화방송 미래전략본부장을 만나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었는데 이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진숙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사쪽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조를 공격하는 기사를 폴리뷰, 미디어워치 등에 복붙하면서 어뷰징 기사 썼다라는 얘기를 이 당시에 폴리뷰와 일을 같이 했던 소은영 기자가 폭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던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를 한다고 지금. 방송의 공영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사실 보도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얘기 엄청나게 얘기하던데. 그 잘못된 보도라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절대 보도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실을 뭐 지금 사실을 없는 저는 사실을, 극우가 아닙니다.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던 분들이 참. 근데 이 당시에 이 녹취록이 엄청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진숙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이진숙 본부장이 종군하고 난 다음에 국제부장이 된 거예요. 그때 무렵에 자기가 열심히 종군 기자 할 때 그때 열심히 MBC 라디오 프로그램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제보는 앞에서 출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진행자가 좌편향이다. 출연자 좌파다. 그러면서 다 잘라버렸잖아. 그 당사자야. 그때 임원이었어요. 자기가 기획본부장하고 MBC 대변인하고 기획본부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도본부장까지 지낼 때 그 기간 동안에 국정원 관계자 만났다고 하는 문건도 나오고 그리고 국정원이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국정원 IO를 통해 가지고 IO가 실제로 문건을 만든 거지. 대응 전략 문건을 만들고 좌편향 프로그램이라고 낙인 찍고 저 같은 사람한테 좌파라 그러면서 좌파 맞나? 하여튼 아니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좌파라 그러면서 방송 출연 못하게 하고 생계 끊고 진행자 강제로 끌어내렸던 당사자예요. 그랬던 사람이 노조를 공격하겠다고 자칭 언론이라고 하는 데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정치권으로 가다가 그 길이 막히니까 방송통신위원장 다시 와가지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데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뻔뻔하게 얼굴 내밀고 그리고 자기가 그 극우적 시각이 담겨있는 글에 좋아요 누른 부분에 대해서 뭐 손가락 운동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 방송 규제기관으로서 그리고 또 통신 분야까지 다 총괄하는 거잖아요. 과학 분야까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난 제일 사실 좀 저릿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MBC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또 새로운 MBC 사장에 오겠죠. 그러면 또 노영방송 바꾸겠다고 엄청난 피바람이 또 불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좌파 우파로 구분하고 좌파를 잘라낸다는 얘기는 우파 천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좌파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하면 좌파가 되는 거지. 그 얘기는 그 달리 다른 말로 하면 우파 좌파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나. 그 또 모든 이념이나 모든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좌파는 저밖에 없어요. 그냥 권력자에 충성하는 방송을 만드는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단물 빨아먹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평론가 중에 좌파는 김민하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가 튀어나올 뻔했어. 왜 너만 좌파니?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입을 꾹 닫고 좋으신가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잖아요. 좌파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제 말이 제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 공부하러 가실래요? 지금 저 사상 검증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아무튼 오늘도 청문회 계속되니까 네, 이제 10시부터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꺼풀 이렇게 벗겨놓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은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덕에 그 대법관들 청문회는 다 가려져가지고 지금 뭐 얘기도 안 되는데 이거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김민하 평론가 그 구독자분이 HYOCK님이 뭐지? 리현용? 역시 좌파 영혼 감미나 이렇게 했어. 너 혼자 지금 영웅 되려고 그랬던 거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지금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 스픽스 전계환 대표님이 화내기 전에 또 끝마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끝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뭐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네.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하세요. 스픽스 우리 좌파 영혼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십시오. 스픽스 정계환 대표님은 내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언제 이거를 콕스를 시작을 했죠? 상당히 장기간 한 반년 했습니까? 우리가 1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반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딱 반년 하는 거예요. 반년 넘게 여러분 6개월 정도 배웠는데 했어요. 네,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죠? 네. 언제까지 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쉬기로 했어요. 김민하 평론가 뭐 쉬기로 했어요? 아니요. 쉬고 싶어? 아니요. 뭐 쉰다는 거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쉬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어쨌든 쉬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 정확하게 말을 해. 스콕스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내일 그 얘기죠. 왜 정확히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일 마지막 방송하면서 오늘 알려드리면 구독자분들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일 알려드리면 내일 알려드리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구독자분들께 예의 차원이라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정말 아쉽고 서운한 마음인데요. 또 이런 프로그램이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희가 얘기하죠. 내일 말씀드리고 내일은 그래서 아주 스페셜한 걸로 뭔 스페셜? 글쎄요, 뭐 그건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피여가지고 저는 계획은 없는데. 내일은 그냥 그러면은 신문 전해드리지 말고 김민하의 성대모사 퍼레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얘기하기는 해야죠. 네, 근데 아주 내일은 모든 작심하고 완전히 마지막으로 불 살 생각이구나. 그냥. 내일 올스타전입니다. 내일. 네, 우리 둘만의 올스타전. 우리 둘만의 올스타전. 올스타전을 예고하면.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서 뭐 하는 거지? 둘이서 뭐 하는 거지? 네, 스콕스 올스타전. 네, 둘만의 올스타전. 네, 라스트 댄스. 네. 메시와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진숙을 안고 가자. 기왕 가는 김에 이진숙까지 같이 안고 가면 되게 멋있게 갈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일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청문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네. 내일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막 울려고 그러기 때문에. 난 너 왜 계속 잘리잖아 지금. 나 KBS 5년 한 것도 잘렸어. 라디오 프로그램. 난 진짜 그것도 좌파라대? 공정언론 뭐 시민연대인가 뭐 거기에서 좌파라고 하고 막 좌파라고 공격을 하던데 내가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말해주고 싶어. 장해찬도 좌파입니까? 아니 거기는 아니죠. 거기는 빨간색 딱 돼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장해찬 평론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참모라고 하는 장해찬 평론가를 데리고 김민하 평론가 브리핑하기도 전에 장해찬 평론가는 매일 했어. 그게 원래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장해찬 평론가가 브리핑하던 거를 장해찬 평론가가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차하게 돼서 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우파 방송이라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고. 근데 김민하 평론가가 들어가면 좌파라고 하대. 널 쓰는 게 내가 잘못이었어.
복잡하고 낙이 뭐, 찍힐 것 아무튼 같았으면 쓰지 말 걸. 어차피 다 저도 잘렸는데 뭐 이제 와서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게 되네요. 아유, 자꾸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 되네요. 스탭들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죄송합니다. 템포를 부리면 안 되니까. 아 네, 마지막 거의 네, 자세한 말씀 내일 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고 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또 네, 내일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으로 불을 사른다고 하니까요. 라스트 댄스 라스트 기대해 주시고 댄스. 네, 네. 저는 김민아였고요. 네, 전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